역류성 식도염, 증상만 완화하는 대증요법의 대표적 실패 사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가장 많이 처방되는 블록버스터 약물 중 하나다.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 속쓰린 증상이 있는 환자들 대부분이 잘못된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한다. 위장내과를 내원하면 100% 잘못된 치료를 받게 된다. 식사 후 속쓰림이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 혹은 불타는 듯한 속쓰림으로 병원에 가면 어김없이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는다. 처방은 하나, 프론토푸프 억제제다. 매번 번거롭게 위 내시경을 할 수도 없고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를 그냥 둘 수도 없으니 손쉽게 처방되는 약이다. 문제는 모든 치료가 위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가 사용되거나 아예 위가 위산 분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프론톤 펌프 억제제가 사용된다. 속쓰린 원인은 위산이 너무 많거나 강해서 그런 것이므로 위산을 중화시켜 묽게 만들거나 위산 분비를 막아 증상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처방은 아니다. 약물의 목적이 대부분 그러하듯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 사이 몸이 회복해 약물이 필요 없어지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 몸이 아무 이유 없이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 분명한 원인 제공을 해왔던 만큼 원인이 되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약만 먹었다고 해서 몸이 회복될 리 없다. 위산 억제제를 먹고 조금 나아졌다고 계속해서 똑같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개선될 리 없다. 당연히 대부분의 환자들이 1년 내내 이 약을 달고 산다. 그런데 위산 억제제의 설명서를 살펴보면 2주 이상 복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약을 만든 제조사가 직접 경고하는데도 현장에선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2주 이상 복용하지 말라는 이유는 영양 결핍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일부 영양소 중에는 강한 산성 환경에서만 흡수되는 영양소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칼슘이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사서 먹어봤자 흡수가 안 되니 돈만 낭비하는 꼴이다.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급한 대로 뼈에 있는 칼슘을 꺼내선다. 현대인들에게 골다공증이 괜히 성가한 게 아니다. 이렇듯 위산이 강하지 못하면 영양 결핍을 초래한다. 위의 주세포에서 위산을 분비하는데 위산을 분비하려면 칼슘이 필요하다. 칼슘이 부족하면 위액을 충분히 짜내질 못한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어렵다고 했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이다. 위산 분비 억제제는 비타민 영양소뿐만 아니라 다른 약물의 작용을 방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세포 폐암 환자 중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에 돌연 변이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표적 항암제 지피티닙의 치료 효과를 떨어뜨린다. 기관지 확장약인 테오필린의 작용을 약하게 할 수 있다. 또 위산이 알칼리화되면 위장관 감염 위험도 증가한다. 최근 미국 FDA에서는 위산 분비 억제제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균에 의한 설사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한 가지 생각해보자. 위산이 많거나 너무 강해서 속이 쓰려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어야 할 정도라면 소화가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위산이 강하거나 많은데 왜 소화는 소화대로 안 되고 속은 속대로 쓰린 걸까? 이상하지 않은가? 그동안 별탈 없이 잘 작동해 오던 위장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너무 많은 상황인 것은 맞다. 그래서 예전에는 위산과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위산을 만든다는 사실이다.
괜히 이유 없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딱 필요로 하는 만큼 생산하는 것이다. 혈압도 몸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올라가는 것이고 콜레스테롤도 이유가 있어서 간이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몸이 고장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니다.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이유를 알려면 위가 어떻게 소화하고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단 위산이 엄청나게 강한 산성물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잘린 손가락을 삼키면 20분 만에 뼈가 드러나게 녹을 정도로 강한 산성이다. 정상적인 위산의 pH 농도는 1.5에서 1.6이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강한 산성 독침을 뱉어내는 외계인과 다를 바 없다. 위산은 그렇게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다. 음식이 배 속에 들어가며 위벽이 늘어나면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이 신호를 주어 위에서는 염산과 펩시노젠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펩시노젠은 염산에 의해 펩신이라는 소화효소로 활성화되어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다. 이 모두를 통틀어 위액이라 부르는데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위액의 분비뿐만 아니라 동시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식도와 위 사이에 위치한 괄약근이 꽉 닫혀져야 한다. 그래야만 강한 산성을 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 만약 위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았거나 위산의 산성 농도가 약하면 가스트린이 계속 분비된다. 지금의 위산으로는 방금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기에 충분치 않으니 위산을 더 짜내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스트린 분배가 증가하면 위와 식도를 차단하고 있던 괄약근이 열린다. 위에 있는 산도가 충분하지 못한 것도 괄약근의 이완을 초래하는 데 한몫한다. 이때 열린 괄약근 틈으로 위액이 역류해서 흘러넘치면 식도 아래쪽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속쓰림을 느끼게 된다. 위산이 약하다 해도 보호막이 없는 식도가 감당하기에 여전히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위와 경계해 있는 식도 부분이 아픈 건데 우리는 위가 쓰린 것으로 느끼게 된다. 위산이 충분히 강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지만 먹는 음식도 문제다. 효소가 파괴된 음식이나 위가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위는 더 많은 위액을 분비해야 한다. 가공치즈나 소시지,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가 그런 것들이다.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 좀 시켜보겠다며 음식을 녹이려고 위산이 계속 나오는 것이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그것이다. 담배도 마찬가지다. 또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소화가 어려운 음식은 당분간 삼가야 한다. 진화 잠시만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잠시만요, 사장님. 지금 네, 206페이지 읽어주셔야 돼요. 2장을 넘기신 것 같은데. 음, 예, 예. 우리 몸은 필요 이상의 위액을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를 해내기 위해 필요한 양만큼의 소화액을 분비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처음부터 위산이 강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모두 위산이 약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하지만 치료의 초점은 위산이 많아서 속이 쓰리다는 증상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한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가 처방되는 것이다. 당장은 급한 불을 끄니까 조금 살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전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약회사 스스로 2주 이상 먹지 말라고 경고한 위산 억제제를 1년 내내 달고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럼 역류성 식도염을 고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위산의 주 성분은 염산이다. 염산은 분자식으로 쓰면 HCl이다. 수소와 염화물이 결합된 분자 구조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다 보니 수소는 충분하다. 문제는 염화물이다. 염화물은 어디서 오는 걸까?
바로 소금이다. 소금은 영어로 소디움 클로라이드, 즉 염화나트륨이다. 분자식으로 NaCl로 표기한다. 물의 H와 소금의 Ci가 합쳐지면 위산의 주 성분이 염산을 만들 수 있다. 즉 충분한 소금을 섭취해야 강한 위산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일부러 저염식을 한다. 특히 고혈압 환자들은 짜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박고 있다. 하지만 싱겁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위산만 약하게 만든다. 집안 내력으로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대체로 위장이나 소화기가 건강하지 못하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 소화력도 약한 편이다. 병원에 가도 그렇게 말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해서 저지방 저염식 식단으로 챙겨 먹은 결과 고혈압 환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 환자만 늘어났다. 2010년 가장 많이 처방된 처방약 1위가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였고 2위가 넥시움이라는 위산 분비 억제제였다. 그렇다고 일부러 짜게 먹을 필요는 없다.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이 비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짜거나 맵게 먹으면 위산과는 상관없이 식도와 위 사이의 괄약근이 느슨해질 수 있다. 다만 의도적인 저염식 식단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요. 저염식이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의 식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금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소금이 결핍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섭취해야 한다. 위산을 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다.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을 일이 아니라 식사 때마다 반대로 염산이나 펩신, 소화효소를 먹는 게 낫다. 또한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비타민 B, 마그네슘, 아연,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이들 영양소가 모자라면 제대로 된 위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식사 15분 전에 레몬즙이나 생강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레몬즙은 속을 더 쓰리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그렇지 않다. 신맛이 강해서 그렇지 강한 산성이 아니고 위액을 분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도와 위 사이의 괄약근을 느슨하게 하는 음식이 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그것이다. 담배도 마찬가지다. 또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소화가 어려운 음식은 당분간 삼가야 한다. 진화 과정에서 우리 몸이 경험해보지 못한 음식들, 그래서 효과적으로 소화할 줄 모르는 새로운 음식들, 바로 20세기에 갑자기 출현한 가공식품들이다. 가공 치즈나 소시지,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를 피해야 한다. 계속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위산 분비 억제제로 고쳐보겠다는 시도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갑상선 질환, 네. 과잉 진료의 대표적인 비극. 예전에는 갑상선이 어디 붙어 있는 기관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갑상선 암을 비롯한 갑상선 기능 저하와 갑상선 기능 항진 등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과 관련된 질환으로 고생한다. 목 앞부분 중앙에 나비 모양으로 위치한 갑상선은 대표적이고 중요한 내분비 기관이다. 갑상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인체의 대사 과정을 촉진하여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호르몬은 특정 신체 부위에 기능하는 것이 보통인데 갑상선 호르몬은 몸 전체에 작용한다. 열을 발생시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주고 폐하 및 신생아의 뇌와 뼈의 성장 발육을 촉진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거나 부족해지기도 한다.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갑상선 기능 항진보다는 저하가 훨씬 많아서 환자 비율이 거의 10배 정도에 이른다.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 잘 모르고 지나간다.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본인의 병을 인지하지 못하듯 그냥 나이 들어 피곤하고 몸이 붓고 살이 찐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그렇다. 갑상선 기능 항진의 경우도 중년 이후에는 전형적인 증상과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간혹 오진되는 경우가 있다. 중년 이후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대부분은 갑상선이 크지 않고 안구 돌출이나 결막 출혈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와 함께 식욕 부진, 무기력감, 근력 감퇴 등으로 자신의 병을 암으로 오해하여 죽을 병에 걸렸다고 지레 겁먹는 경우가 있다. 병원에서는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면 내리려 하고 저하일 때는 기능을 올리려 한다.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면 땅콩을 피하는 게 처방이고 당뇨병은 우선 혈당을 낮추고 본다. 그게 대증요법이 추구하는 치료다. 갑상선 질환도 마찬가지로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적인 혈중 농도를 되찾는 데만 치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무리 원인을 몰라도 치료법은 늘 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인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을 치료법으로 선택한다. 갑상선 기능 항진의 경우 항갑상선제를 다량으로 투여하는데 재발 확률은 50%로 높은 편이다. 그리고 수술을 통해 갑상선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갑상선을 제거하면 갑상샘 호르몬이 아예 안 나오니까 거꾸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능의학이 제시하는 영양학적인 원인과 치료는 무엇이 있을까? 갑상선 기능 저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요오드, 즉 아디오딘 결핍과 셀레늄 결핍이다. 피임약 사용이나 갱년기의 호르몬 대체요법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에스트로겐이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환경 호르몬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므로 환경공해가 늘어난 최근에 갑상선 질환도 첨가했다고 보는 것이다. 화장품과 선블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의 또 다른 원인으로 브롬화물 섭취 증가가 있다. 브롬화물은 음식을 통해 증가하기도 하는데 주로 식빵에 들어있다. 1970년대까지는 식빵에 요오드를 첨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브롬화물로 대체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브롬화물은 갑상선에서 요오드를 밀어내 갑상선에 혹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클로린 증가와 불소 증가도 원인이다. 정수하지 않은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도 나쁜 습관이다. 미국의 경우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 안전하니까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건강과 관련된 일인데 왜 시당국이나 수도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도 한몫한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DHA가 감소하는데 그럴 경우 갑상선 호르몬이나 아드레날린의 정상적인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갑상선 검사 결과 수치가 낮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의심될 경우 갑상선 호르몬 약을 처방받는데 대부분 효과가 없다. 흔히 처방되는 호르몬제로 신지로이드, 레보티록신, 레복실이 있는데 이들 합성 호르몬제는 T사 갑상선 호르몬이 주 성분이다.
T4 호르몬은 체내에서 T3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생체 이용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의 경우 T4에서 T3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히 약 효과가 없다 느끼고 그럴 경우 의사는 처방약의 용량을 늘린다. 하지만 호르몬이 모자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환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용량을 늘려봤자 별다른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작 필요한 것은 호르몬 전환에 의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로 흡수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다행히 최근에는 T3을 함유한 신약들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 갑상선의 기능을 개선하는 영양소들이 있다. 정상적인 갑상선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상선의 기능 저하나 항진에 상관없이 모두 도움이 된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이 영양소들이 호르몬제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갑상선 기능의 저하는 하루 이틀 만에 그런 게 아니고 서서히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기능을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30일에서 180일까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고 개인마다 갑상선 기능의 저하 정도가 다르므로 인내를 가지고 치료에 임할 필요가 있다. 갑상선이 필요로 하는 3대 영양소는 요오드, 셀레늄, 그리고 굴이다. 요오드를 섭취할 경우 60%가 갑상선으로 간다. 갑상선 호르몬의 주 성분이 요오드다. 갑상선 호르몬 T3와 T4에 붙은 숫자는 요오드 분자가 몇 개가 붙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갑상선이 정상 기능을 하려면 요오드가 결핍되어서는 안 된다. 매일 25에서 50mg의 요오드를 아침 식사와 함께 먹으면 좋다. 공복에 먹어도 상관없고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 중이라면 약을 먹고 30분 후에 요오드를 복용하면 된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 중인 환자라 할지라도 요오드 복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제의 약효를 더 올려주기 때문이다.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미국은 요오드 첨가 식염이 흔하다. 하지만 그냥 바다소금도 충분하다. 저염식만 피하면 요오드 결핍을 예방할 수 있다. 저염식을 하던 사람들이 소금을 먹기 시작하면 3, 4일 정도 지난 뒤에 소금이 엄청나게 당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놀랄 필요 없이 몸이 이끄는 대로 하면 된다. 몸이 소금을 필요로 하는 만큼 먹다 보면 어떤 날은 더 짜게 먹어야 tik성이 풀리고 어떤 날은 조금 싱겁게 덜 먹어도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소금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 다음 영양소는 셀레늄과 굴인데 이 둘은 커플이다. 서로 균형을 지켜주어 셀레늄이 많으면 구리가 줄어들고 구리가 늘어나면 셀레늄이 줄어든다. 그래서 보충제를 먹을 때도 함께 먹는 것이 좋다. 셀레늄은 갑상선 문제를 해결하는 요오드의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 활동, 대사에 전부 관여하며 간에서 T4를 T3로 바꾸는 역할을 해준다. 구리는 대사에 중요하고 또 호르몬의 생산과 분비에 중요한 미네랄인데 하루 2mg 이상 섭취하면 안 된다. 그 이상 섭취할 경우 반대 효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오히려 갑상선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직접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영양 상태가 충족되었다는 가정하에 하는 이야기다. 비타민 중에는 비타민 B2가 결핍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 및 시력 저하가 온다. 비타민 B6도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 분비를 조절한다. 요오드의 활용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의 흡수를 돕기도 한다. 비타민 B5는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비타민 B 복합체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B는 기능의학에서 약방의 감초와 같은 존재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 아미노산 중에는 타이로신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다. 하루에 500에서 1000mg 정도를 빈속에 복용하여 결핍을 피하는 것이 좋다. 단 항우울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간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환자 또는 콜레스테롤 저하제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간 기능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간 기능이 온전하지 않으면 갑상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피부에서 T3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는 셀레늄이 도움이 된다. 밀크시슬 역시 간 기능을 개선하고 간의 해독과 간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 레시틴은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 지방간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저하제의 약효가 떨어지는데 레시틴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에센스 오일 중에는 모략이 도움이 된다. 하루 2~3번 그리고 자기 전에 목에 갑상선 위치에 발라주면 된다. 원래 모략은 항균, 항생제 역할을 해서 상처 치료, 구강 건강과 항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목에 바를 경우 갑상선까지 도달해 갑상선 기능을 올리거나 내리면서 몸의 필요에 따라 균형을 맞춰준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다. 탄산음료, 설탕, 밀가루, 백미, 빵, 떡, 국수, 튀긴 음식, 과자, 가공식품은 다 끊어야 한다.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당분 섭취가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특히 커피에 설탕을 타서 마시면 최악이다. 카페인이 갑상선 호르몬 레벨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들어 치료에 엄청난 방해가 된다. 중년 여성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농산물 중에도 방부제, 제초제, 살충제가 많이 검출되는 작물은 피해야 한다. 이들이 에스트로겐 활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글루텐도 피해야 한다. 글루텐이 장에 영향을 미쳐 갑상선 호르몬제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다. 알코올은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린다. 알코올 자체가 갑상선의 독성으로 작용해 장기를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음주가 간에 해롭다는 정도는 누구나 아는 상식인 것처럼 갑상선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면 된다. 갑상선 기능에 문제 있는 환자는 자세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엑스레이를 이용해 검사할 필요가 있다. 일자목 혹은 거북목이 아탈구를 일으킨다. 갑상선으로 가는 신경이 목 뒤에서 나오는데 일자목은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을 좁혀서 신경순환을 방해하고 갑상선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갑상선암. 네, 갑상선암은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금 216페이지. 조무영 사장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읽겠습니다. 네, 갑상선암. 갑상선암은 원래 의학적으로 조기 진단이 필요한 암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물론 어느 나라에서도 조기 검진하지 않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갑상선암 조기 검진이 무분별하게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진단 장비가 워낙 좋아서 미세한 암도 찾아내다 보니 별다른 증상 없이도 정기 검진을 통해 초기의 갑상선암 발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암 조기 발견은 암의 종류를 막론하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 고려대 의대 신성원 교수와 안영식 교수는 언론 기고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 잡듯이 뒤져서 모든 병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해야 한다는 것은 망상일 뿐더러 하물며 조금 늦게 진단해도 완치율이 높고 천천히 진행하는 갑상선암을 조기에 진단하려고
증상이 없는 사람에까지 초음파를 들이대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갑상선 암의 완치율은 100.5%를 웃돈다. 요로결석, 재발의 아이콘.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는 요로결석. 미국에서는 주로 신장결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한국에서는 요로결석이라고 부른다. 요로는 좌우에 위치한 신장에서 방광을 지나 요도까지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말한다. 요로결석은 이 구간에 생기는 결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신장결석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요로결석 안에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요로결석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 안다.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찢어지듯 아프고 많은 경우 응급실로 달려가야 한다. 흔히 애 낳는 것보다 아프다고 표현한다. 특이하게 밤이나 새벽이 시작되면 더 아프고 낮에 시작되면 덜 아픈 경향이 있다.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한다. 경험 있는 환자들은 진통이 시작되면 한눈에 알아챈다. 점점 심해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포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한다. 보통 2시간 경과 때 통증이 극에 달하고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 동안 진통이 지속된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요로가 오른쪽과 왼쪽, 양쪽에 있고 위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다 보니 다른 장기의 통증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위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오른쪽이면 담낭염, 왼쪽이면 췌장이지만 위궤양이나 위염과 헷갈릴 수 있다. 중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른쪽은 맹장염, 왼쪽은 개실염과 혼동되기도 한다. 일단 허리가 아프고 양쪽으로 방사통이 느껴지며 열이 나기도 한다. 환자의 50%는 현기증을 느끼고 토하기도 하며 85%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미세혈뇨라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프다가 통증이 멈추면 돌이 빠져나온 것이다. 보통 돌의 크기가 4mm 정도 이하일 때는 자연 배출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면 체외 충격파로 돌을 부수어 빼내거나 수술이 필요하다. 자연 배출은 하루 3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걷고 뛰거나 줄넘기를 권하고 미국에서는 크린베리 주스 마시는 것이 민간요법인데 사실 한계가 있다. 진단은 증상을 본 뒤 의료진이 판단하고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통해 확진한다. 그런데 잘 안 보일 때도 있고 돌 성분이 칼슘이 아니라 가끔 요산인 경우 엑스레이로도 안 보이는 수가 있다. 영상 촬영은 진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체외 충격파나 수술할 때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 필요하다. 어쨌든 수술은 급성 통증이 발생했을 때의 응급 조치이고 중요한 것은 원인을 알아야 재발을 막는다는 것이다. 결석으로 진통을 겪었던 사람 중 50%가 5년 내에 재발한다. 당장 통증이 사라졌다고 원인 제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5년 내에 또다시 교통을 겪거나 재수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요로결석은 주로 20대에서 40대 남성에게 발병하는데 의학적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과 칼슘 가다를 지목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칼슘 가다가 아니라 오히려 만성적인 칼슘 결핍이 원인이다. 칼슘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미네랄 중 하나로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 쉽게 결핍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체 역시 많은 양의 칼슘을 다양하게 사용하므로 충분한 양을 섭취해야 한다. 불행히도 요즘 음식은 칼슘이 많이 줄어들었다. 있다 해도 흡수가 잘 안 된다. 우유의 경우 저온 살균법을 거치면서 칼슘이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변질된다. 그리고 고온에 살균하면 우유 안에 효소가 파괴되어 소화와 흡수 모두 어려워진다. 가공식품은 말할 것도 없이 영양소가 거의 없는 음식들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다 탄산음료나 콜라 같은 산성 음료를 마실 경우 혈액을 중화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칼슘을 필요로 하게 된다. 칼슘을 빼내올 곳은 뼈밖에 없다. 산성음료를 마시면 부갑산성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은 뼈에서 칼슘을 빼오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칼슘이 중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혈중에 충분한 칼슘이 있으니까 우리 몸은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뼈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뼈에서 빠져나온 과다한 칼슘이 다시 뼈로 돌아가려면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같은 영양소들이 필요하다. 이들 영양소가 부족하면 칼슘은 뼈로 돌아가지 못하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신장의 모세혈관에 걸려 막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신장의 주 역할이 소변을 걸러내는 필터 기능이다 보니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칼슘이 결석을 형성하기 좋은 구조다. 신장은 다량의 칼슘을 장기간 계속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당뇨 환자들의 경우 이 필터에 당이 걸려 신장이 망가지면 신장 이식이나 투석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평소 칼슘이 충분했다면 부갑산성 호르몬이 오작동을 일으킬 일도 없었을 것이다. 굳이 뼈에서 칼슘을 빼올 필요도 없다. 따라서 요로 결석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만성적인 칼슘 결핍이 원인이다. 이때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 혈중 칼슘이 엄청 높게 나온다. 요로 결석의 주성분이 칼슘이고 피 검사에도 칼슘 수치가 높게 나오니 의사는 칼슘제를 먹지 말라고 충고한다. 우유나 유제품처럼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도 피하라고 한다. 과도한 칼슘이 원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혈중 칼슘 농도가 높은 이유는 칼슘 섭취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해서다. 그럼 어떻게 신체 환경을 개선해야 할까? 셀레늄과 마그네슘 섭취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평소 칼슘 섭취를 늘려야 한다. 칼슘 섭취만큼 중요한 것이 과다한 산성 음식 다량을 자주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 주로 탄산음료다. 요로 결석이 50% 이상 재발하는 이유는 돌 생기는 체질로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칼슘 부족과 산성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생물학적으로 가장 활발한 20대에서 40대 남성에게 흔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특히 부실하게 끼니를 때우는 젊은 미혼 남성이 주를 이룬다. 요로 결석이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응급실에 갈 수 없던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연요법들이 도움이 된다. 레몬주스, 올리브유, 천연 사과식초가 돌을 빼내는 데 도움이 되고 허브 중에는 메발톱나무와 벨라돈나가 큰 도움이 된다. 이들은 요리에도 쓰이고 약초로도 쓰이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칼슘 섭취를 늘려주면 손쉽게 요로 결석을 배출할 수 있다. 심지어 아프지 않고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 요로 결석으로 응급실에 다녀와 3주 뒤 수술 날짜를 짓고 기다리던 환자가 있었다.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레몬주스와 셀레늄, 마그네슘, 칼슘 복용하고 수술 전에 다시 CT 촬영을 했는데 돌이 모두 사라졌다. 언제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게 빠져나간 것이다. 여기까지 할까요? 해주셔도 되고요. 예. 다음에 그러면 다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은 사장님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우울증, 마이클 잭슨 컬트니 슈터. 최근 들어 가장 급격히 증가한 질환 중 하나가 우울증이다. 장기간 최고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던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를 밀어내고 우울증 치료제 프로작이 1위 자리에 등극했다. 현재 항생제 다음으로 많이 처방되는 항우울제는 미국의 10명 가운데 1명이 복용하고 있다. 50에서 64세 여성의 경우 4명 중 1명꼴이다. 전에는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자가 없었던 정신과에 다시 환자들이 몰리고 소아청소년 정신과도 화랑을 이루고 있다. 항우울제 처방이 증가한 이유는 정신과뿐만 아니라 내과에서도 처방하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 질환이나 만성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노인 환자들에게 처방이 확대되다 보니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미국에서만 1,200만 명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부수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의료 비용 지출도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이렇듯 우울증 치료제 시장은 커졌지만 사실 개선된 것이 없어 보인다. 우울증 치료제가 효과 있다고 홍보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플라세보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 다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2008년 PLOS와 등재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극심한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 조금 차이가 있었을 뿐 대부분의 환자들은 항우울제에 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약물을 판단할 때는 주로 두 가지를 따져보는데 하나가 부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약의 효능이다. 항우울제의 문제점은
효과는 미비한데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는 데 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분 개선이다. 하지만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계통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으로 조증 또는 조울증의 위험이 올라간다. 2015년 영국 의학 저널에 등재된 관찰 연구에서 영국 킹스 대학 런던 정신의학 연구소 여기는 2만 1,000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SSRIs 계열의 우울증 치료제가 조증과 조울증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는 관찰 연구여서 항우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었지만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조울증이라는 부작용 위험 인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우울증이 무서운 것은 환자의 희망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관절염처럼 통증이라는 확연한 증상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는 질병이 아니라 숨어있는 적과 싸워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울증이라는 방대한 주제를 이 책에서 전부 다룬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몇 가지 공통적인 우울증의 원인 또는 유발 인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신경정신과에서 말하는 우울증에 대한 전통적인 의학견해는 아니지만 동료 심사 논문이 뒷받침하는 내용들만 다루었다. 어쩌면 이 정보가 우울증의 피해를 보고 있는 본인 자신이나 주변 친구, 가족의 인생을 바꾸어 줄지도 모른다. 일단 우울증 환자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큰 사건이나 경험에 의한 일시적 우울감은 우울증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의 숨겨진 심리학 원인들을 파헤쳐 봤다. 우울증과 갑상선 기능.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우울증과 갑상선 기능의 상관관계다. 우울증 환자의 약 10에서 15% 정도가 갑상선 호르몬 저하를 보인다. 갑상선 기능이 우울증의 원인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만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않다. 그럴 경우 의사는 모든 정보가 아니라 일부만 갖고 있는 것이다. 다수 의학 논문에서는 T3 저하가 정기적인 우울증과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신지로이드 같은 일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더라도 이들 약물은 T3가 아닌 T4로만 이루어져 있어 T3의 결핍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포괄적인 갑상선 기능 검사는 갑상선 자가 면역과 우울증 증후군을 판별해낼 수 있다. 갑상선 과산화 효소 항체 수치가 높은 여성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최근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우울증이 반복될 경우 TSH, T3, T4 수치뿐만 아니라 항체 검사를 포함한 갑상선의 자가 면역성까지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경우 환자 입장에서 의사에게 요청해야 한다. 단순한 TSH 수치에만 안주할 수 없다. 원인 모를 우울증의 원인이 단순한 갑상선 기능 저하 때문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과 부신 기능. 과학자들은 의외의 장소에서 우울증의 원인을 찾아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우리 몸의 장치 중 우울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곳이 발견된 것이다. 바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다. 그 이름 그대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계로 이어진 복잡한 스트레스 제어 시스템이다. 시상하부는 신체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로 감정, 행동, 통증, 쾌락, 중추를 포함한다. 뇌하수체는 앞쪽에 위치한 뇌하수체 전엽과 뇌하수체 후엽으로 뚜렷이 구분되는데 우울증과 관련해서는 뇌하수체 전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뇌하수체 전엽은 6가지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한다. 6가지 호르몬 모두 건강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호르몬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부신피질을 자극해 부신으로 하여금 스트레스와 관련된 2가지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시키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바로 코르티솔과 DHEA다. 죄송합니다. 우울증을 겪는 환자의 체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리 현상이 일어난다. 극심한 우울감을 겪게 되면 시상하부에 신호가 간다. 뇌 하수체를 깨워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신호다. 시상하부는 일종의 정보 수집 장치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우리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 하는 일은 많지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 뇌 하수체에 어, 명령을 한다. 이때 뇌 하수체 전엽에서 앞서 언급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의 신호를 받은 부신이 코르티솔과 DHEA를 분비하게 되는 것이다. 코르티솔의 과도한 분비와 기분 변화의 상관관계는 많이 연구되어 있다. 우울증 환자와 건강한 사람은 차이가 있는데 다른 모든 생리 반응이 그렇겠지만 어, 어떻게 죄송해요. 지금 책이 갑자기 덮였어. 네, 괜찮습니다. 226페이지, 예. 네. 어디까지 읽었지? 네, 코르티솔부터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간쯤 위에서. 네네. 술이요? 네. 코르티솔의 과도한 분비와 기분 변화의 상관관계는 많이 연구되어 있다. 우울증 환자와 건강한 사람은 차이가 있는데 다른 모든 신체 생리 반응이 그렇겠지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이 지나칠 경우 불안, 불면증, 성욕 감퇴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저하될 경우 무관심, 무력감, 피로를 동반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우울증 환자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기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치료의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학 독성 및 영양 결핍과 우울증. 화학 물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우리 몸에 침투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화학 물질 과민증은 수주,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우리 몸에 잠식해 가면 신체의 정상적인 해독 경로를 생산시킨다. 채집 증후군과는 별개의 증상으로 새 카펫을 깔거나 새 페인트를 칠하거나 채집에 이상한 후 갑자기 우울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몸이 화학 독성을 효율적으로 해독하고 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아연이 필수이다. 아연이 알코올 탈수소 효소를 작동시키는데 이는 가정과 사무실에서 접하는 생활 독소를 해독하는 중요한 효소이다. 가장 흔하고 광범위하게 접하는 화학 물질 중에서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이 있는데 접착 성분 때문에 카펫이나 가구, 벽지에서 검출되고 복사기, 화이트, 광택제, 왁스, 풀 접착제 등 통에 접촉되기도 한다.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은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우울증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호흡 또는 피부 접촉을 통해 체내에 유입되는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은 다른 화학 물질처럼 체내 해독 작용을 통해 대부분의 경우 분해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우리 몸의 화학 독성을 중화시키는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화학 물질이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그것도 주로 뇌에 축적된다.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이 뇌에 쌓이면 클로랄 수화물로 전환된다. 따라서 트라이클로로에틸렌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과도하게 노출되면 멍한 느낌이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집중력 장애나 우울증을 경험한다. 트라이클로레틸린과 아연 결핍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우울증과 관련된 환경 독소들은 수도 없이 존재한다. 그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일률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우울증 치료는 없다. 10명의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10가지 다른 치료로 접근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누구에게는 너무나 효과적인 치료가 다른 5명에게는 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어떤 한 가지 특출난 치료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원인이 뭔지 연구해보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어처구니 없게 우울증의 원인이 아연 결핍에 의한 화학 물질 분해 능력 또는 배출 능력의 저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바꾼 카펫의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정 환자에게 효과가 좋았던 치료가 다른 환자에게선 전혀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 점은 누구보다 의사들이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우울증 환자를 상대할 때 더욱더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 실험을 통해 효과가 재현되었고, 3상 이상 실험을 통해 안전적인 효과를 인정받아 승인받은 약이라고 해도 모든 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천진난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천진난만이 아닌 위험천만한 생각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모든 이에게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다. 애석하게도 많은 의사들이 건강보조식품이나 자연식품에는 이러한 의심의 원칙을 잘 적용하지만 처방약의 경우는 지나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상담하는데 진이 빠질 정도로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환자 개인마다 심도 있게 질문해야 하고 환자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야 할지, 부신 기능 검사를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어떤 환자의 경우 화학 독성 검사나 영양 결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 체계와 수가 정책 아래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찌되었건 의학적 면탐정처럼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곧바로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것은 섣부른 치료이고 기준 미달 치료에 불과하다. 만약 화학 독성이나 영양 결핍에 의한 우울증이 의심될 경우 그 밖에서 점검해야 할 것들로는 다음과 같다. 탄수화물 섭취가 과하지 않은가? 특히 당분, 특히 과당, 곡물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다. 가공식품 섭취, 과자가 우울증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많다. 또한 MSG나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 같은 식품 첨가물이 뇌와 정신 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식품과 정신 건강의 상관관계는 윌리엄 더프티의 슈거 블루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대장에 있는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는 단순히 배변 문제나 어, 면역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장과 뇌의 상관관계는 많이 연구되어 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갖기 위한 기본이다. 발효식품을 통해 유산균 섭취를 늘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비타민 B12, 결핍이 우울증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비타민 B11을 섭취를 늘려야 한다. 비타민 D 역시 결핍되거나 불충분하면 안 되는 비타민이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피부가 직접 생성해내는 일종의 호르몬이다. 기분 상태에 크게 관여한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들에게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1배나 높다. 동물성 오메가3 지방 섭취가 우울증 예방이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물성 지방 DHA와 EPA가 뇌 기능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전문의 스톨 박사는 우울증 치료에 오메가3를 사용한 이 분야의 선구자이다. 소금, 나트륨 결핍은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낸다. 저염식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결핍은 간단히 먹어주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왕이면 건강한 소금으로 먹기를 추천한다. 운동은 우울증 극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 중 하나다. 수면, 우울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지만 잠이 부족하면 우울증의 위험이 증가한다. 한번 시작되면 끊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 우울증의 원인은 너무 다양해서 치료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바꿔 말하면 엉뚱한 곳에 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점검해 봐야 한다. 의사를 만나기 전에 미리 이 사항 중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물론 한 번의 비타민 D 섭취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무리겠지만 어차피 부작용 위험이 넘치는 단 하나의 조제약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현상에서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는 없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 소장님. 네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지금 우울증은 정말 체크리스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의사를 만나기 전에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